네, 안녕하세요. 12주차가 됐습니다.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브루너와 DNS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와 DNS는 어떤 기본적인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브루너 살펴보겠습니다. 브루너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1959년, 참 먼 이야기지만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세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수학 교육의 방향이나 개혁의 흐름을 주도했었습니다. 대체로 브루너는 피아제 이론의 발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인지 발달과 학습의 관계를 실제로 교수 학습에, 학교 수학에 또는 일반적 학교 교육에 이렇게 접목시킨 사람으로서 추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론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선형 교육과정, 즉 다음에 발견학습론 등 아동의 인지 발달에 바탕을 둔 수업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브루너의 수학학습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교육과정과 수업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학습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과와 관련지어서 지식의 구조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의 구조의 개념,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브루너가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게 된 배경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루너가 활동하던 시기 이전, 그러니까 1950, 6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경험 중심,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었으며, 이 교육 과정은 주로 존 듀이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는 학생들의 일상 경험, 일상 생활,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만이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그런데 이런 경험 중심 또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비판이 이제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After John Dewey, what?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존 듀이 이후에는 과연 어떤 교육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미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이 지나치게 저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1960년대는 미소 냉전 시대죠. 미소 냉전 시대에서 누가 더 핵을 먼저 개발하느냐 또는 우주 전쟁에서 누가 더 승리하느냐가 미소 냉전 시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죠. 그런데 1957년이죠. 구소련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의 위정가들은 이제 혼돈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졌다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미국이 러시아와의 우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자성의 목소리는 결국 교육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교육의 개혁은 물론 많은 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어떤 국가적인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 듀이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어떤 국가적인 요구는 미소 냉전 시대의 과학기술 측면에서 소련을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발사함으로써 미국은 미소 냉전 시대에서 한 발 뒤처짐을 느꼈고, 또 결국은 이 냉전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보다 우수하고 지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고자 교육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957년에 우주 홀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 심리학자 또는 과학자, 수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앞에 소개한 듀의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학교계의 목적은 결국은 지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는 대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만 지식의 구조란 의미 다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와닿지가 않죠. 어떤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그러니까 수학 교과들은 이렇게 내용으로 뭐 수와 연산, 도형, 측정 이렇게 내용 영역에 따라 구별되어 있지만 각 내용 영역의 기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수학적인 어떤 성질과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상적인 것을 가르치지 말고 그 교과 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원리와 아이디어를 가르치자라는 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런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지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상의 이면에 있다라는 말과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현상이다. 그럼 방정식 풀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뭐 소거든 해서 방정식 풀이를 하겠죠. 근데 그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숨어 있느냐면은 교환성, 그 다음에 분배성, 다음에 상등성, 교환성 이런 성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넓이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뭐 상보성의 원리, 또는 반복적 타일링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구조를 하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문제를 푼다, 넓이를 구한다 이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그런데 방정식을 문제를 풀고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안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거라고죠. 교환성이니 분배성이니 상등성이니 이런 원리들이 바로 지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구조의 의미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14 곱하기 5라는 곱셈을 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풀죠? 5, 4, 20 이렇게 하고 5, 1은 5, 7 이렇게 풀죠. 이렇게 푸는 것은 아이들이 단지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형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곱셈의 풀이 이면에 있는 기본적인 수학적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먼저 5와 4를 먼저 곱하고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다시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 14 곱하기 5를 할 때 먼저 어떻게 했어요? 5와 4를 먼저 곱했죠. 그래서 5와 4를 곱해서 20. 그 다음엔요 5와 10을 곱했죠. 50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더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 안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뭔지 살펴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4 곱하기 5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것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5 곱하기 14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5 곱하기 4를 더했죠. 5 곱하기 4를 더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했죠.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죠? 이런 연산의 성질을? 그렇죠. 배분성이라고 그러죠. 배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단순한 곱셈에도 곱셈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배분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배분성. 그래서 이 수학 교과에서 이렇게 5 곱하기 14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 배분성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연산의 성질 중에 하나인 이 배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5 곱하기 14라는 곱셈을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먼저 14는 2 곱하기 7이네. 2 곱하기 7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2 곱하기 7이죠. 2 곱하기 7 2 곱하기 7이니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겠죠?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요. 5 곱하기 2 곱하기 다시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 5 곱하기 14를 다시 쓰면 5 곱하기 14를 2 곱하기 7로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요? 5 곱하기 2 곱하기 7. 그래서 이것은 다시 7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이 안에 숨어 있는 수학적인 성질은 뭘까요? 그래요. 이때는 뭐겠어요? 결합성이죠. 결합성.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일 때 BC를 곱하므로 뭐 같은 거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래서 아이들이 결합성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러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브루너의 입장에서 수학 교육에서는 이런 계산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 배분성과 결합성이죠.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배분성과 결합성을 지식의 구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분수를 보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런 분수. 그런데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분모가 다른, 즉 이분모 분수의 덧셈입니다. 일반적인 교과에서는 이걸 통분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4분의 3은 뭐와 같은 거예요? 4분의 3은 2분의 1과 4분의 1의 합이라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여기 보시면 4분의 3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분의 3이죠. 그럼 4분의 3이라는 것은 요 부분이 몇이겠어요? 요 부분은 2분의 1, 요 부분은 4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3은 2분의 1과 4분의 1의 합과 같은 거죠. 아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분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지금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분의 1과 2분의 1을 먼저 더할 수 있겠죠? 이때는 연산의 성질은 뭐에 해당되나요? 이때 이 과정에서는 그렇죠. 결합성이죠. 이때는 결합성이죠. 결합성.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음 어떻게 되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되고 4분의 1이 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은 1과 4분의 1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아이들이 이런 결합성을 충분히 사용하고 결합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전략이 나오겠죠? 또 아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이런 지식도 필요하겠죠.
2분의 1과 2분의 1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런 지식들이 사용됐을 때 아이들은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음 또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2 곱하기 1과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말이죠. 1과 2분의 1을 1 더하기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아제 할 때 부분 전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도 예를 들면 자연수 우리 가르기 배웠죠. 자연수 7을 뭐와 무엇으로 가를 수 있죠? 3과 4로 가를 수 있듯이 분수 1과 2분의 1도 1과 2분의 1의 합으로 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2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때는 뭐예요?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배분성이죠. 배분성. 또 배분성에다가 또 2 곱하기 2분의 1은 뭐 같은 거예요? 1이죠. 이러한 연산의 성질이 뭘죠? 그러죠. 역원이죠. 역원. 그렇죠? 어떤 수를 1이 되게 한 수 2분의 1 역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알아야 할 성질이 배분성이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8 곱하기 8분의 3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죠. 이 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아이디어는 뭐겠어요? 이거죠. 8분의 3이라는 거죠. 8분의 3은 8분의 1이 3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즉 8분의 1이 3개인 수이다. 즉 단위 분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환성 3 곱하기 8분의 1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8분의 3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성질이겠어요? 그렇죠? 8분의 3을 단위 분수에 좀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이것을 우리 진분수라고 그러죠. 진분수. 이것을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8분의 1이 3개인 분수. 다시 이것을 8분의 1이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단위 분수에 대한 합이 있어야겠죠. 단위 분수. 그렇죠? 그래서 8분의 3을 단위 분수의 몇 배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8분의 3을 이렇게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진분수 곱하기 분수의 곱셈도 기본적인 수학적 아이디어들을 알고 있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브루너의 주장입니다. 아시죠? 자, 다섯 번째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산에 대한 예는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 넓이, 아까 우리 그 상보성 있죠? 상보성. 이 상보성을 한번 상보성을 살펴볼게요. 상보성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상보성을 한편으로는 보상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보상성의 원리.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이리 뺄게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넓이가 있다고 합시다. 직사각형 넓이가 이것이 3cm, 얘가 2c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원래 초등학교 직사각형의 넓이는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행위를 단순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단위 넓이가 결국은 여기는 3cm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요 부분이 단위 넓이죠. 그래서 단위 넓이는 뭐예요? 1제곱센티미터인 거죠. 그러면 1제곱센티미터 단위 넓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그래서 결국은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세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보성 원리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단위에 주목한 거예요. 단위에 주목한 거예요. 단위. 응? 그러면 우리가 단위가 크잖아요. 단위가 커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가 커졌어요. 단위가 1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 2제곱센티미터로 하면 이 유곡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만약에 1제곱센티미터가 단위가 아니라 요 두 개를 단위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 이게 단위라면은 이 단위를 U라고 합시다. U라고 하면은 U가 몇 개 있는 거예요? S는 U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위의 크기가 커지면은 넓이는 똑같은데 뭐예요? 단위의 넓이가 커지면은 이거 뭐예요? 단위의 개수는 작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책 이렇게 이게 공책이라고 합시다. 공책. 이걸 수학책이라고 합시다. 수학책이라고 할 때 똑같은 수학책인데 이것을 색종이로 덮었을 때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단위의 색종이의 4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것을 색지구보다 작은 포스트잇으로 덮으면요. 포스트잇으로 덮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합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색은 포스트잇의 16배겠죠. 결국 뭐예요? 단위가 크면은 그 수값은 작아지고 단위가 작아지면 수값은 더 커지겠죠. 그러겠죠. 색종이로 덮으면 더 적은 개수로 덮을 수 있지만 포스트잇으로 덮으면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의 색종이와 포스트잇은 단위이고 4배와 6배는 값이죠. 그래서 단위와 이 값 사이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존재하죠. 서로 보충해 주잖아요. 이런 것을 보상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어서 반복적 타일링 원리 보시겠습니다. 반복적 타일링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 그림 보시면은 단위 넓이를 빈틈없이 반복적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타일링한다, 덮는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반복적 타일링의 원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브루너가 말하는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그래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의 구조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연산의 성질이라든지 어떤 넓이라는 것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두 가지 원리 상보성의 원리와 반복적 타일링 원리 이거를 우리는 수학의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브루너의 수학학습의 목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 결국은 수학적 안목의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안목이라는 것은 수학이라는 건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구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학적인 목적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분다 현상이죠. 근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런 현상의 이면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뭐게요? 바람이 분다 공기의 이동이죠.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고 공기의 이동이라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너는 안목이 있다 그래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에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보고 이 4분의 3이라는 분수에 대해서 4분의 3을 2분의 1과 4분의 1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수학적인 안목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분어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수학적인 안목의 형성이다. 즉 수학을 통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형성한다. 이건 결국 수학자가 수학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죠. 수학자들은 세상을 보는 게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 그러죠. 다 숫자로 보이고 구조로 보이고 패턴으로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수학자 마찬가지 학생들도 수학자처럼 수학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바로 브루너가 말하는 수학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루너와의 어떤 지식의 구조의 의미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봤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